사돈댁에 5천만 빌려와줘. 사돈도 손녀 생각하면 당연히 도와주실 거야. 제가 30이 되던 무렵 어머니의 권유로 마지못해 맞선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마음이 맞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머니 지인 소개로 만난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으며 무엇보다 차분하고 성실해 보이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맞선 자리에서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현재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쁜 편이지만 그래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투는 진중했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솔직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회사 일을 돕고 있어요. 평소 일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결혼 후에도 일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요즘 시대의 여자도 커리어가 있어야죠. 저희 어머니도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사업을 하신다니 워킹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았어요. 양가 부모님이 만난 그날도 웃음이 오가는 무난한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품위 있는 옷차림에 세련된 말투를 가진 분이었죠. 우리 며느리 정말 똑똑해 보이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능력 있는 여자가 최고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셨지만 왠지 모르게 그 미소가 완전히 편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시댁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 저 시어머니 인상이 좀 날카롭더라. 너무 믿지는 말고 조심해. 엄마 괜찮아요. 저도 이제 어른이고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걱정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식장, 신혼집, 예물 준비 등 모든 것이 수월하게 흘러갔어요. 시댁에서도 성의를 보여주었고 친정에서도 딸이 서운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훌륭한 집안 출신이에요. 사돈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 우리 아들이 결혼 잘했다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신혼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크게 다툴 일도 없었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죠. 시댁과의 거리도 적당했고 시부모님도 자주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먼저 말했을 때 그의 표정이 환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어?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 정도 됐대.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날 저녁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우리 지영이 고생 많겠네. 몸조리 잘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임신 기간 동안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남편도 옆에서 잘 챙겨주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으셨고 친정어머니는 거의 매일 연락하시며 제 건강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몇 달 후에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고 아이의 이름은 지우로 지었습니다. 남편은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를 처음 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았고 남편도 좋아하고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시어머니가 방문했을 때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처음 보았던 환한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우리 지우 정말 예쁘네. 근데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말은 농담처럼 가볍게 던져졌지만 제 가슴에는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아들, 딸 구분 안 하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은 아들이 이어야 하는데.
뭐 젊으니까 또 나오면 되지.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어요. 예전처럼 자주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손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의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저 딸을 키우며 평범한 엄마로 살아가고 싶었을 뿐인데 시댁은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 지우가 100일을 맞이할 무렵 시댁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100일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100일은 그냥 간단하게 너희끼리 밥이나 먹으면 되지.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전화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반면 친정 어머니는 손녀의 100일을 성대하게 치르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영아, 우리 지우 100일상은 엄마가 준비할게. 네가 고생했는데 이것도 못 해주면 섭섭하지.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100일상을 준비해 주셨고 음식부터 선물까지 모든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100일 잔칫날에 시댁 식구들은 늦게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사돈, 겨우 100일인데 이렇게 크게 하실 필요까지 있었나요? 친정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돈댁. 손녀 100일인데 당연히 해야죠. 시어머니는 100일상 음식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다 형식적인 건데 돈 쓸 데가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를 쳐다보며 미안한 듯 웃기만 했죠. 100일 잔치가 끝난 후에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너희 시어머니 말투 봤지? 참 묘한 사람이야.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무시하는 거 다 보여. 엄마, 그냥 바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저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대.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무슨 일인데?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회사 일로 상의할 게 있다고 하셨어. 주말에 저는 지우를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여기 좀 앉아봐. 오늘은 너랑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려고. 저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우리 준호는 사업 감각이 없어. 내가 봐도 회사를 물려받을 그릇이 안 돼.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내 말 듣기 거북하겠지만 사실이야. 그래서 말인데 지영아, 너는 어떠니? 사돈댁 밑에서 일도 배웠고 머리도 꽤 좋아 보이던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 일을 돕는 정도예요.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겸손 떨지 마. 요즘 여자들도 다 능력 있잖아. 너같이 똑똑한 애면 우리 회사 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는 속셈이 느껴지더라고요. 지우가 아직 어려서 제가 회사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는 사돈이 봐주시면 되잖아. 저번에 보니까 손녀 보는 거 좋아하시던데. 그리고 너가 우리 회사에 있으면 너희 친정에서 경제적인 도움도 주실 수 있을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마치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이 좀 직설적이긴 한데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야. 당신의 능력을 높게 사서 그런 거지. 당신은 옆에서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당신 어머니가 나를 뭘로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회사 일로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생각해 봤어? 사실 우리 회사가 요즘 자금 사정이 좀 안 좋거든. 혹시 사돈께 부탁 좀 해줄 수 있을까? 그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힘들면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지. 사돈도 손녀 생각하면 당연히 도와주실 거야. 일단 급한 대로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5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마치 용돈 정도로 생각하는 듯했어요. 지영아, 우리 지우 생각해봐. 할머니 회사가 망하면 나중에 지우한테도 안 좋잖아.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녀니까 챙겨줘야지. 시어머니의 말에는 협박에 가까운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곧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저 사람 처음부터 우리 집을 노리고 있었어. 지영아, 엄마가 처리할게. 넌 걱정하지 마. 친정어머니는 결국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는 지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지우 생각해서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주기로 했어. 근데 지영아, 이게 마지막이야. 너도 다시는 저 사람들한테 휘둘리면 안 돼. 잘 지켜봐. 너희 시어머니가 절대 고마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더 큰 걸 요구할 거야. 어머니의 말씀은 예언처럼 정확했습니다. 돈을 받은 후에 시어머니는 감사 인사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역시 사돈은 큰 그릇이네. 가족끼리 일해야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남편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시어머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돈을 받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요즘 지우 잘 크고 있지? 우리 손녀 보고 싶네. 전화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다정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우는 잘 크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자.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주말에 남편과 함께 지우를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어머, 우리 지우 정말 많이 컸네. 이리 와봐. 할머니가 안아줄게. 시어머니는 지우를 안아 올렸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냈어요. 사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야. 무슨 일이신데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회사 사정이 지난번보다 더 안 좋아졌어.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해서 자금 회전이 어려워졌거든. 사돈께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 이번만 넘기면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서. 이번엔 1억 원만. 어머님,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5천만 원 빌려드릴 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게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지영아,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가족끼리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가족이라고 하시지만 어머님이 저희 친정을 가족으로 대하신 적이 있나요? 그냥 필요할 때만 찾으시잖아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들, 네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영아,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진정하라고? 지금 당신 어머니가 또 우리 엄마한테 손 벌리시는데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것 봐라. 내가 손을 벌린다고? 이건 서로 돕는 거지 구걸이 아니야. 우리 지우 외할머니가 손녀를 봐서라도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지난번에 빌린 돈은 언제 갚으실 건데요? 약속하신 날짜가 벌써 지났는데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돈을 갚아? 나중에 우리 회사가 크면 더 크게 보답할 거야.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니까 이해 좀 해줘야지.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친정 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 저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지영아, 이제 진짜로 정신 차려야 해. 저 사람들은 우리를 호구로 보고 있어.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을 통해서였죠. 지영아, 어머니가 장모님께 직접 전화드리겠대. 뭐라고? 직접? 어머니 말씀이 너는 아직 어려서 어른들 사정을 이해 못한다고. 그래서 장모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하셔. 저는 황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직접 전화하신다는데? 알았어, 엄마가 받을게.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직접 통화를 하셨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에 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너희 시어머니 정말 뻔뻔한 사람이더라. 전화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여유 있으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네가 버릇이 없다고까지 하더라고. 제가요?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고. 참 기가 막혀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대신 이번에는 엄마가 확실하게 선 그었어. 더 이상 한 푼도 안 빌려준다고. 그리고 지난번 빌려준 돈 갚으라고 똑똑히 말했어. 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시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지영아, 우리 좀 들어가도 되겠니?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드렸고 거실 소파에 앉으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찾아온 건 정말 절박해서야. 회사가 정말 위기거든. 사돈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우 생각 안 해? 할머니 회사가 망하면 나중에 지우한테 물려줄 것도 없잖아. 아들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손주니까.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애초에 어머니는 지우가 딸이라고 실망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들이 아니라고 얼마나 서운해하셨는데요.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손주 운운하시는 게 웃기지 않나요?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말버릇이요? 저는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희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만 보신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구나. 준호는 어디 있니? 마침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어요.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너 왜 이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야? 당신 부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해. 부모님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러시는 거잖아. 우리가 좀 이해해줘야지. 저는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저와 제 가족 편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날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다시 연락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도 단호하셨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못 도와줘. 그리고 너도 이제 결정해야 해. 저 사람들과 계속 살 건지 아니면 결정을 내릴 건지. 어머니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저는 무심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 짧은 문장이 제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우리 딸 지우의 생일이었고 저는 조용히 문자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달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상대는 남편 연구소의 후배 여직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로 변해갔고 급기야 호텔에서 만난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태연하게 물었어요. 지영아, 저녁은 먹었어? 이미 먹었지.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 지금 엄마 회사로 갈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로는 못해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회사로 가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시댁의 무시와 모욕, 끊임없는 금전 요구, 그리고 이제는 남편의 배신까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죠. 어머니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보여드렸고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이제 엄마가 나설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사람들한테 괜히 티내지도 말고. 울지 마. 우는 건 나중에 해. 지금은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된다. 어머니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들의 리스트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오랜 사업 경험으로 쌓아온 인맥이 넓었고 그중 몇몇은 시어머니 회사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내가 잘 아는 대표님 회사하고 거래하고 있더라. 내가 그쪽 대표님한테 연락해 볼게.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서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남편에게는 평소처럼 대했고 시댁에서 전화가 와도 무난하게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돈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는 엄마랑 상의해 볼게요. 라고만 답했어요. 그 사이 어머니는 착착 준비를 진행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과 거래 내역을 모두 정리했고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죠. 그리고 시어머니 회사와 거래하던 업체 대표님들께 연락을 돌리셨습니다. 대표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거래하시는 회사가 있는데요. 어머니의 인맥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시어머니 회사의 주요 거래처 3곳이 모두 어머니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분들은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사장님, 그 회사가 그런 곳이었군요. 신뢰가 없는 곳과는 거래할 수 없죠.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시어머니 회사의 거래 중단 통보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 2곳, 3곳. 시어머니는 황급히 이리저리 연락을 돌렸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저 그리고 변호사 2분이 함께 시어머니 회사로 향했어요. 사전에 약속도 없이 찾아갔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사돈, 갑자기 어떻게? 지영이도 왔네? 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댁,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여긴 다른 직원분들도 계신데 사장님 방으로 들어가시죠.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지난번에 빌려드린 5천만 원, 오늘 받으러 왔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차용증 여기 있습니다. 상환 기일이 이미 한 달 전에 지났는데 한 번도 연락 없으셨죠? 가족끼리 무슨 돈이냐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회사 사정이요. 그래서 우리 돈을 떼먹을 생각이었습니까? 변호사가 나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원금 5천만 원에 약정이자 연 10%, 그리고 연체 이자까지 합쳐서 총 5,800만 원입니다. 5,800만 원이요? 갑자기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회사 자산 압류도 가능하고요. 시어머니는 궁지에 몰리자 눈물까지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사돈 제발요. 우리 회사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이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은 우리를 호구로 보셨죠? 저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 딸이 아들이 아니라고 실망하셨죠? 우리 가족을 무시하셨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뭘 하는 거냐고요? 당연한 걸 하는 거죠. 빌린 돈 받는 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예요. 이것도 함께 법정에 제출할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외도를? 네, 증거 확실해요. 호텔 영수증, 문자 내역, 사진까지 다 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딱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 갚으시고 우리 지영이랑 아드님 이혼에 합의하세요. 안 그러면 법정에서 봅시다. 우리는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어요.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회사를 나온 후에 저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제 짐과 딸의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필요한 것만 간단히 정리해서 친정으로 옮겼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친정 어머니께 맡긴 상태였죠. 왜 이렇게 일찍 와 있어? 지우는? 이리 와서 앉아. 제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었어? 당신 어머니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이거부터 봐. 저는 테이블 위에 외도 증거 사진들을 쫙 펼쳐놓았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찍힌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친밀한 문자 내역까지.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이혼 소송 준비 다 됐어. 잠깐만, 이거 오해야. 그냥 후배가. 호텔까지 같이 가는 게 오해야? 카톡 문자에서 오빠 사랑해라고 하는 게 오해냐고.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대신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당신 어머니 편만 들 때나 우리 엄마를 무시할 때 나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런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는 따뜻하게 대했다는 게 더 화가 나. 지영아, 그리고 오늘 당신 어머니 회사에 다녀왔어. 우리 엄마랑 변호사 대동하고 빌려준 돈 받으러.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졌습니다. 뭐? 어머니한테? 당신 어머니 앞으로 일주일 안에 5,800만 원 갚아야 해. 못 갚으면 회사 자산 압류될 거고. 그게 무슨 짓이야? 우리 어머니 회사 망하게 하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네 가족이 우리한테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하지 마.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야. 아이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갖고. 안 돼. 지우는 내 딸이기도 해. 외도한 사람이 양육권을 원해? 웃기지 마. 법정에서 만나. 저는 남편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는 변호사 통해서 해. 나는 할 말 없어.
어머니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셔. 회사 거래처들이 다 끊어져서 정말 큰일이야. 제발 장모님한테 말 좀 해줘. 안 돼. 그리고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우리 지우 생각 좀 해. 애한테 아빠가 없으면. 지우한테는 아빠 없는 게 나아. 외도하는 아빠, 할머니 편만 드는 아빠보다는 없는 게 낫지.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일주일이 지났고 시어머니는 결국 그 사이에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예고대로 법적 절차를 밟으셨어요. 시어머니 회사는 주요 거래처를 모두 잃은 상태였고 자금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죠.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때문에 어머니 회사가 망했어.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나 때문이라고? 아니, 그건 당신네 가족이 자초한 일이지. 남의 돈 떼먹으려 하고 가족이라고 우습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고도 편하게 잠이 와? 편하지? 아주 편해? 그리고 당신도 곧 대가를 치를 거야.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외도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법원도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저에게 왔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판결문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외도했던 여직원, 그 여자도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여자의 남편에게도 연락을 취하셨고 그 가정도 결국 깨졌습니다. 남편의 연구소에도 소문이 쫙 퍼졌어요. 기혼자가 직장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연구소 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결국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방 연구소로 발령을 받게 되었죠. 며칠 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어머니한테서 빌린 돈 이제야 받았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회사 청산하면서 나온 돈으로 겨우 갚더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당연한 거지. 그리고 지영이 네가 대단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잖아.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에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정집에서 지내며 어머니 회사 일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도와주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제대로 배워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으로 떠났고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가끔 남편에게서 지우를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권만큼만 허락했습니다. 복수는 완벽했어요. 시어머니는 회사를 잃었고 남편은 직장에서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외도 상대의 여자도 이혼당했고 업계에서 퇴출되었어요. 그들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자 셋이서 사는 이 집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이게 무슨? 자네가 우리 딸에게 한 일일세. 가족이라는 말 꺼내지 마. 30대 평범한 여성이에요. 저는 특별할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들어주셨고 대학 진학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했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쉽게 기죽지 않는 성격이 된 것도 모두 부모님이 제게 심어주신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밖에서 누가 뭐래도 항상 당당하게 살아야 해.
아버지 역시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관계로 고민할 때도, 진로를 고민할 때도 부모님은 항상 제 편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저는 제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었고 타인의 부당한 대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저는 업무 강도는 높지만 복지와 처우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제 삶에 대한 자부심도 컸고 앞으로의 미래도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결혼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처럼 느껴졌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다음 목표처럼 보였습니다. 남편과는 20대 초반 시절부터 만났어요. 오랜 시간 연애를 했고 서로를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순간들을 함께했고 서로의 장단점을 모두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친정에도 자주 드나들었고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주말마다 찾아와 인사를 드렸고 저희 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에 늘 감탄했습니다. 장모님,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항상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우리 예비 사위가 좋아하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자주 놀러와.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셨고 아버지 역시 그를 믿음직하게 여기셨습니다. 명절 때 함께 저희 조상님 성묘를 가면 남편은 앞장서서 풀을 뽑고 제사상을 차릴 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남편에 대해서도 특별한 걱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저 정도면 믿고 맡길 수 있겠어. 성실하고 착한 사람 같아. 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웨딩홀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고르고 신혼집을 구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올해 만난 사람과의 결혼이니 연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안정적이고 평온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으니까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정말 다정했습니다. 저를 공주처럼 대하며 애정을 숨기지 않았고 말도 예쁘게 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면 제 가방을 들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작은 배려들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집에 가자고 제안했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멀리 있어도 함께 가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 지켜줄 사람이야. 결혼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엄마 아빠처럼 금슬 좋게 살자. 그의 그런 말들을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서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싸우는 일이 거의 없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로 풀어나갔던 우리였으니까요. 심지어 그는 시부모님을 결혼 전에 굳이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편하신 분들이야. 네가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어. 우린 결혼 준비에만 집중하자. 시댁 예법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저는 그 말을 순수하게 나를 배려한 선택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시댁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봐왔기에 남편의 그런 태도가 더욱 고마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계산된 행동이었을지 모릅니다. 시댁과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지 않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후의 현실을 감추기 위한 연막이었던 것이죠.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남편은 정말 완벽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예물을 고를 때도 제 취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었고 신혼집 인테리어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맞춰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 집인데 당신이 편해야지. 그런 말들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부모님께 감사했고 남편과의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벅차오르더라고요. 축하해. 정말 아름다운 신부야. 행복하게 잘 살아. 좋은 남편 만났네. 부럽다. 친구들의 축하 인사도 친척들의 덕담도 모두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저는 여전히 설레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는 평범한 일상들이 모두 소중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결혼이라는 문을 넘는 순간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남편이 결혼 반지를 끼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란 저는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것이 때로는 장점이 되기도 했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가장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고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결혼 전 7년 동안 보여주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단 한 달 만에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짧았고 고통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결혼 후 현실은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빠르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온 첫 주말,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가야 해. 엄마가 오라고 하셨어. 저는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첫 시댁 방문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 주말마다 시댁 방문은 당연한 일정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맞벌이로 일주일 내내 일에 지쳐있던 저는 주말만큼은 쉬고 싶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었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게임을 했고 설거지며 빨래는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평일에는 참았습니다. 주말에 푹 쉬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주말은 제게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면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며느리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 인사가 끝나면 곧바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저를 이끌며 말씀하셨어요. 어제 고구마 줄기 사다 놨는데 너가 손질 좀 해줘. 내가 하려니까 눈도 침침하고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그리고 나물도 좀 다듬어야 하는데 같이 해줄 수 있지?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손질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함께 TV를 보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빠, 이거 봤어요? 진짜 웃기네. 시댁에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밝고 명랑하고 완전히 효자였어요. 하지만 저를 돌아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몇 시간째 일하고 있어도 한 번도 옆에 와서 물 한 잔 건네지 않더라고요. 고구마 줄기 손질이 끝나면 나물 다듬기, 그 다음엔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시댁에 있는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편히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사위로서 대접만 받던 남편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실제로 저희 친정에 갔을 때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내오시면 맛있다고 칭찬하며 먹기만 했고 설거지는커녕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나르는 일도 없었어요. 장모님, 이거 정말 맛있네요. 역시 우리 장모님 손맛이 최고예요. 우리 사위 많이 먹어. 더 먹을래?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씁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달랐어요. 며느리인 저는 늘 바쁜 사람이었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몇 주가 지나자 몸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평일에는 회사 일로 지치고 주말에는 시댁 일로 지쳤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너무 피곤해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좀 쉬고 싶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 오늘 가기로 했는데. 한 주만 쉬면 안 될까? 어머님께 내가 몸이 안 좋다고 말씀드리면.
결혼한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사셨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힘듦은 이해받지 못했고 시어머니의 기준이 제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어요. 결국 그날도 저는 시댁에 갔고 부엌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명절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추석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전을 부치고 당일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누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늦게 왔다가 일찍 갔지만 저는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 다른 애들이 어려서 힘들잖아. 며느리 너가 좀 더 해줘야지.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에게는 아이가 있다는 면제 사유가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몸살이 심하게 와서 쓰러진 날이 있었어요. 금요일 밤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토요일 아침에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아파. 병원을 좀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제 이마를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열이 좀 있네. 그럼 오늘은 약 먹고 쉬어.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마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건 어떡하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댁 방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게 먼저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 오늘 온다고 어제부터 음식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번 주말만 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남편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럼 차라리 내가 혼자 갈까? 근데 그럼 엄마가 섭섭해 하실 텐데.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아내의 건강보다 시어머니의 기분이 더 중요한 사람. 저는 이 사람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아내보다 시댁 일정이 우선인 사람과 나는 정말 가족일까라는 의문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갔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아서 약을 먹고 누워 있었어요. 온종일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은 시댁에서 싸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당신 몸 걱정하시면서 이것저것 싸주셨어. 잘 먹고 빨리 나. 저는 그 말에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정말로 걱정했다면 며느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했죠. 하지만 그런 배려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말에도 그 다음 주말에도 저는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저만 희생하고 참아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였고 며느리로서의 역할만을 요구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변화는 시댁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친정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친정을 자주 찾았고 저희 부모님께도 극진히 대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신혼 첫 달이 지나고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갈까? 부모님이 우리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이번 주는 좀 바빠. 다음에 가자.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정이 있어. 나중에 따로 시간 맞춰서 가자.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은 친정에 가자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면 항상 바쁘다는 핑계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댁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찾았어요. 어느 날 친정 엄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딸 잘 지내니? 사위는 요즘 어때? 많이 바빠? 잘 지내요. 남편은 요즘 일이 좀 많대요. 그래, 힘들겠네. 그래도 시간 되면 한번 얼굴 보러 와. 아빠도 너희들 보고 싶어 하시더라. 네, 엄마 조만간 갈게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미루기만 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친정을 방문했는데 그때의 남편의 태도는 결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밝게 인사하던 사람이 이제는 무뚝뚝하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 우리 사위.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 앞에서도 예전처럼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먹어. 사위가 좋아하던 갈비찜이야. 식사 내내 남편은 말이 없었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아버지께서 말을 걸어도 성의 없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습니다. 힘들지는 않고? 아니요, 괜찮아요. 달라진 분위기에 부모님은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남편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일정이 있어서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그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겨우 2시간 만에 우리는 친정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피곤하네. 뭐가 피곤해? 2시간도 안 있었는데. 그냥 피곤해. 우리 집 갈 때는 하루 종일 있어도 안 피곤한데.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당신 편하게 있으라고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 시댁에서는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건 괜찮고? 그건 당신이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잖아. 그럼 사위는 처가에 갔을 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란 게 없어? 사위는 백년손님이라잖아. 장모님도 오히려 내가 불편할걸.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보여주었던 친정에 대한 예의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의무적으로 가는 곳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친정의 형편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운영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경기 침체와 맞물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고 자금 사정이 순식간에 빠듯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주셨어요. 딸, 요즘 아빠가 사업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네. 많이 안 좋으세요. 좀 그래? 근데 너는 너무 걱정하지는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살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이제 편히 쉬실 나이인데 다시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아빠 사업이 좀 어려우신가 봐. 그래? 많이? 엄마 말씀 들어보니 좀 걱정되더라. 뭐 사업이 원래 그런 거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남편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걱정하는 기색도 도움을 주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먼저 나서서 뭐라도 도와드리겠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는 더욱 냉정해졌죠. 친정 형편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는 아예 친정에 가자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자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좀 가자. 부모님이 우리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번 주는 안 돼. 우리 엄마가 집안 대청소한다고 같이 오래.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나 친구 만나기로 했어. 그럼 낮에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러 가자. 요즘 장인어른 사업 안 좋다며? 나가서 밥 먹는 게 부담되실 텐데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형편을 핑계로 방문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친정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은 점점 더 위축되었어요.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지셨고 아버지는 예전처럼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부모님이 겪고 계실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저는 혼자라도 자주 친정에 들렀습니다. 퇴근 후에 들러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주말에도 남편이 시댁에 가자고 하지 않으면 친정에 갔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너 요즘 친정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자주 가서 힘이 되어드려야지. 너는 맨날 친정만 생각하네. 우리 집안은 생각 안 해? 시댁은 안 그래도 매주 가잖아.
친정은 한 달에 몇 번이나 간다고. 그게 그렇게 문제야?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했으면 시댁에 더 신경을 써야지. 아니다, 말을 말자.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낯설었어요. 친정이 넉넉할 때는 그렇게 극진하던 사람이 사정이 기울자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모습. 그것이 진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너희 친정 형편이 안 좋다며? 너가 걱정 많이 되겠네. 네,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친정 생각이 많네. 요즘도 자주 간다며?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는 뉘앙스였어요. 아무래도 지금은 부모님이 힘드실 때니까요. 그래도 시댁을 먼저 챙겨야지. 결혼했으면 이제 이쪽이 우선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이 잘 나갈 때는 아무 말 안 하던 시댁이 이제는 며느리가 친정을 챙기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님께 우리 집 이야기했어? 그냥 요즘 장인어른 사업이 어려우신 것 같다고만 했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나온 거야. 왜?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어려우신 거 굳이 시댁에 말할 필요가 있어? 별거 아닌데 왜 그래? 가족끼리 그런 얘기도 못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친정이 넉넉할 때는 친정을 이용했고 어려워지자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남편.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모든 것은 계산된 행동이었고 이익이 없으면 관계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은 점점 커져갔고 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아가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이 1년을 넘어가던 무렵 친정 어머니께서 아프셨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골다공증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셨어요. 처음에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드시며 버티셨지만 점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이젠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 나이 들면 원래 다 이런 거야. 약 먹으면 나아. 이렇게 아프신데 그냥 두면 안 돼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아이고, 바쁜데 괜찮아. 나중에 네 아빠랑 갈게. 하지만 아버지는 사업 문제로 정신이 없으셨고 병원에 함께 가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은 MRI 촬영을 권하셨고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아무래도 주사 치료를 병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주 와야 하나요?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고 상태 보면서 조절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병원에 모셨고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늘 제게 미안해하셨습니다. 딸, 미안하다. 네가 일하느라 바쁜데 이렇게 시간 뺏어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럴 때 당연히 제가 있는 거죠. 편하게 치료받으세요. 그래도 차위한테 미안하네. 신혼인데 주말마다 엄마 병원에 데려가느라.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에게는 어머니 병원에 간다고 간단히 말했어요. 남편은 함께 가겠다거나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혼자 해결할 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으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정기검사와 함께 추가 주사 치료를 받으셨고 병원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어요. 수납창고에서 금액을 확인하니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얼마야? 어머니가 비용을 보고 놀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안 돼. 이건 너무 많아. 엄마가 카드 줄게. 엄마, 저 돈 벌잖아요. 이럴 때 쓰려고 버는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결혼 전부터 따로 모아둔 개인 자금이었어요.
남편과 생활비 통장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했지만 각자의 개인 통장은 따로 두기로 약속했던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계속 제게 미안해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진 못할 망정 엄마가 이렇게 돈을 쓰게 해서. 엄마, 그만하세요. 엄마 아프신 거 고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데 엄마 건강은 돈으로 못 사요.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오후에 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 엄마가 좋은 딸 둔 것 같아. 앞으로 건강 잘 챙길게. 사랑한다. 저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보관함에 저장해 두었죠.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날 밤에 터졌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남편이 황당하다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고 손에는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 왜 내 폰 봐? 300만 원? 300만 원을 어디다 썼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다가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을 했던 것이었죠. 그와 동시에 어머니가 보낸 감사 문자를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병원비야. 그게 왜? 누구 허락받고 그렇게 큰 돈을 써? 적어도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써야지. 내 개인 돈인데 왜 당신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개인 돈이 어디 있어? 부부 돈인데 마음대로 쓰면 되냐? 3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저는 황당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생활비 통장도 아니고 내 개인 통장에서 쓴 돈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 병원비 내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없어? 그렇게 큰 돈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쓰는 게 정상이야? 당신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 명절 때 시댁에 돈 쓸 때 나한테 물어봤어? 그건 다르지.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 우리 엄마 병원비는 당연한 게 아니야? 아프신 분 치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금액이 너무 크잖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해야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어머니 치료비를 줄이라는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며 제가 지금까지 알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엄마가 아프신데 치료비를 어떻게 줄여? 그게 말이 돼? 보험 처리를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저렴한 병원을 알아본다든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한 달 넘게 다니시던 병원인데 갑자기 옮기라고? 그리고 보험 처리 다 받고도 그렇게 나온 거야. 말다툼은 계속되었고 저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느꼈어요.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오로지 자기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다투고 난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남편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남편과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던 생활비 통장 카드가 막혀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카드가 결제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제 카드로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생활비 카드가 왜 안 돼? 내가 막았어. 왜? 나 몰래 친정에 돈 퍼주는 사람 못 믿겠더라.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다 이제는 제 돈을 쓰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저를 존중하지 않고 저를 통제하려 드는 남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1년 만에 저는 깨달았죠. 이 결혼은 실수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결혼의 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이 막힌 후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주고받았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매주 시댁에 갔고 저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가야 돼. 싫어. 나는 안 갈 거야. 왜? 엄마가 같이 오라고 하시는데.
당신 혼자가, 나는 바빠. 남편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부하자 더 이상 강요는 못했어요. 대신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제가 바빠서 못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그 거짓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조용히 제 길을 준비했어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고 이혼에 필요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 문자 기록,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정리했어요. 생활비 통장을 일방적으로 막은 것, 제 개인 돈 사용을 문제 삼은 것,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딸, 좋은 소식이 있다. 무슨 소식이세요? 기억하니? 예전에 네 외할아버지가 지방에 땅을 좀 사두셨잖니? 그게 이번에 개발지구로 지정됐어. 정말요? 응,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격이 꽤 올랐대. 지금 그 땅을 팔면 우리 사업 자금 문제도 해결되고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았기에 이 소식이 더욱 반가웠어요.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도 많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네 엄마가 다행이라며 울더라.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딸, 그동안 걱정 많이 했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 후 몇 주 동안 땅 매매가 진행되었고 부모님은 다시 경제적 여유를 되찾으셨습니다. 아버지 사업도 자금이 투입되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어요. 반대로 그때부터 시댁에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투자하셨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큰 손해를 보셨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우울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번에 투자하신 게 완전히 망했대. 그래? 금액이 꽤 크대. 어떡하지?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이 어려울 때 보여주었던 그 냉담함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부탁이 있는데. 뭔데? 우리 집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 그래서 장인어른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이 어려울 때는 외면하고 엄마 병원비 낸 것조차 문제 삼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도움이라니? 무슨 도움? 금전적인 도움 말이야. 빌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자도 드릴 거고 나중에 다 갚을게. 당신, 내가 엄마 병원비 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건 그때는 내가 좀 예민했어. 미안해. 예민해서 생활비 통장을 못 쓰게 막았어? 그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풀어줄 테니까 제발 이번 부탁 좀 들어줘. 저는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이제야 완전히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처가에 돈이 있으면 도움을 받으려 하고 없으면 외면하는 사람.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가자. 정말? 고마워. 순식간에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지만 저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우리는 오랜만에 친정을 방문했어요. 남편은 친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내내 들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내줄래? 알아서 해. 금액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 5천만 원 정도면 너무 부담스럽진 않으시겠지? 도착하면 당신이 아빠께 직접 말해. 친정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미리 현관 앞까지 나와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은 밝았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어요. 저는 미리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고 오늘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도 전달해드렸습니다. 어서 와라. 사위도 참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남편은 예전처럼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공손함이 이제는 위선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저 장인어른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희 집안이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도움? 무슨 도움? 금전적인 도움이요. 당연히 빌리는 겁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옆방에서 서류 봉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게. 남편이 봉투를 열자 서류가 나왔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차용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상세한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율 10%, 매월 원금 상환 계획, 명절 친정 방문 의무, 며느리 시댁 방문 횟수 제한, 가사노동 역할 분담, 심지어 친정부모 병원비 부담 의무까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자네가 지금까지 우리 딸한테 요구했던 것들일세. 매주 시댁 방문, 하루 종일 일하기, 친정 외면, 심지어 아픈 장모 병원비에 난리친 것까지. 자네가 한 일이니까 다 기억하지. 장인어른, 그건... 우리 딸이 자네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겪은 일들을 그대로 적어놨네. 도움을 받으려면 이 조건들을 지켜야 해. 당연한 거 아닌가? 자네 말대로 가족이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남편은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가 심한가? 자네가 우리 딸한테 한 일보다 심한가? 하지만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그 순간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가족이라는 말을 지금 자네 입으로 하나? 내 딸이 지엄마 병원비 300만 원 냈다고 생활비 통장 뺏은 놈이 감히 가족을 말해? 장인어른, 당장 나가? 돈은커녕 두 번 다시 이 집 문 앞에도 얼씬거리지 마. 어머니가 조용히 다른 봉투를 꺼내서 제게 건네셨습니다.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였어요. 사실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여보, 이건 뭐야? 이혼해.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대화로 풀 수 있잖아. 대화? 생활비 통장 막을 때는 대화 안 했잖아. 이제 와서 대화하자고.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이혼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충분히 줬어. 당신이 다 버렸지. 그날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재산도, 체면도, 신뢰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은 충분했고 남편은 제대로 된 반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을 일방적으로 막은 것과 제 개인 돈 사용을 통제하려 한 것, 친정을 차별적으로 대한 것,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미 끝났어. 서명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달라질게. 달라질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달라졌어야지. 됐어. 이미 늦었다니까. 재판정에서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것들을 정확히 받아냈고 남편은 그 대가를 고스란히 치러야 했어요. 시댁에서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이혼 후에 몇 달이 지났고 부모님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어머니의 허리 치료도 꾸준히 받으시며 많이 좋아지셨고 아버지는 여전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면 제 인생까지 무너졌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이혼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제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제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